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빛으로 넘실거렸다. 빗방울이 세차게 아스팔트를 때렸지만 그 소리조차 최고급 외제차들이 미끄러지듯 도착하는 소리와 VVIP 라운지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에 묻혀버렸다. 테리그룹이 야심차게 개관한 갤러리 H의 VVIP 오프닝 파티 현장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톱스타들만이 초대된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다. 이 화려함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서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임시 아르바이트생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달리 유니폼 치마 아래로 살짝 보이는 구두는 굽이 달아 있었고 비에 젖은 생쥐꼴로 겨우 행사장에 도착한 탓에 발끝이 축축했다. 서연은 쟁반 위에 빈 샴페인 잔을 조심스럽게 올리며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다. 그녀의 시선은 그러나 값비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거대한 추상화를 향해 있었다. 저 그림, 마크 로스코의 스타일을 모방했지만 세계 중첩에서 느껴지는 깊이가 부족했다. 작가는 감정의 격동을 표현하려 했으나 기술적으로 캔버스에 물감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조급함이 드러났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명이었지만 진정한 예술가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런 가짜 감동을 파는 그림을 보며 혀를 찼을 것이다. 거기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서연의 생각을 갈랐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파티의 주인공인 테리그룹의 상무이자 갤러리 HE 관장 박민지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백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박민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억 원대의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지루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너, 아까부터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지금 네가 그림 감상할 시간이야. 눈빛이 거슬려. 박민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다. 서연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눈빛 말이야. 어디서 감히 예술품을 평가하려는 듯이 쳐다봐 천박하게. 박민지는 친구들을 향해 픽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친구들 역시 경멸 어린 시선으로 서연을 와아래로 훑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참아야 했다. 오늘의 일당은 그녀의 한 달 월세 중 절반에 해당했다. 동생의 학원비와 밀린 공과금을 생각하면 이런 굴욕쯤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했다. 똑바로 해. 너 하나 때문에 파티 분위기 망치기 싫으니까. 박민지는 경고를 날리고는 다시 우아한 백조처럼 사람들 무리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이서연, 몇 시간만 버티면 돼.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 하이라이트 이벤트로 고미술품 경매가 시작되었다. 박민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번 경매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조선시대 백자 다랑가리를 소개했다. 이 작품은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를 모두 지닌 보물입니다. 주정가 50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은 멀리서나마 다랑가리를 바라보았다. 균형 잡힌 형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우유빛 광택, 완벽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빚고 싶어 했던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품은 듯한 형태였다. 그녀는 잠시 고단한 현실을 잊고 작품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한 취객이 비틀거리며 서연 쪽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취객이 서연의 쟁반을 쳤고 쟁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와인잔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짜랭그랑 날카로운 파열음 대신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 전시용 받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방향을 틀었고 붉은 와인이 하얀 다랑아리 표면에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간 모든 음악이 멈췄다. 모든 대화가 끊겼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얼룩진 다랑가리와 그 앞에 만견자실하게 서 있는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어떻게?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손수건으로 와인을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붉은 액체는 백자의 미세한 균열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멈춰, 내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박민지의 비명이 갤러리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녀는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불렀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손님이 밀어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박민지는 들을 생각도 없었다. 닥쳐, 네가 감히 누굴 탓해. 네가 부주의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게 잘못이지.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깟 년이 평생을 벌어도 못 만져볼 물건이야. 박민지는 서연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서연이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을 때 따귀는 날아오지 않았다. 박민지는 서연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손을 멈추고는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때릴 가치도 없지. 넌 그냥 벌레야.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선언하듯 말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난뱅이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이런 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사치입니다. 당장 끌어내. 경호원 2명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연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아니에요. 저기에 CCTV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취객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듯 수군거렸다. 박민지는 서연에게 다가와 굿에 속삭였다. CCTV 그런 게 있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설령 네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내 잘못이라고 하면 내 잘못이 되는 거야. 여긴 내 세상이거든. 넌 그냥 내 기분을 망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야. 박민지는 서연의 유니폼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를 떼어내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구두굽으로 그것을 짓밟았다. 넌 해고야. 그리고 이 달 한 가리 값. 내 신장을 팔아서라도 갚을 준비해. 서연은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나갔다. 갤러리의 화려한 조명이 뒤로 멀어지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경호원들은 그녀를 뒷문 밖 쓰레기통 옆으로 밀쳐냈다. 퍽! 서연은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주저앉았다. 찢어진 유니폼, 흙탕물이 튄 뺨, 그리고 산산조각 난 자존심. 비는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굴욕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짓밟혔다. 아버지의 명예도, 자신의 삶도. 박민지. 서연의 입에서 증오가 담긴 이름이 새어나왔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절대로. 그 순간 서연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갤러리 맞은편 빌딩 최고층의 어두운 창가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손에 든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빗속에서 비틀거리는 서연의 작은 형체를 무감정한 눈으로 응시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찾았다. 이서연.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대로 진행해. 타깃이 절망의 끝에 도달했다. 비에 젖은 몸을 이끌고 돌아온 것은 보증금 오바에게 월세 30만 원짜리.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옥탑방이었다. 차가운 방바닥에 난방을 돌릴 여유도 없었다. 이서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뺨에 남은 굴욕감보다 더 차가운 것은 현실의 무게였다. 당장 내일 납부해야 할 동생의 학원비 고지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밀린 건강보험료 독촉장도 보였다. 그리고 이제 50억 원짜리 다랑가리 배상 청구가 날아올 터였다. 박민지는 빈말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 서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작정일 것이다. 아버지. 서연은 빛바랜 사진첩을 꺼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한때는 촉망받는 도예가였으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였다. 그 동업자가 바로 테리그룹의 바이 회장, 박민지의 아버지였다. 서연은 아버지의 기술 노트와 디자인을 그들이 훔쳐갔다고 확신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가난한 유가족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힘이 없어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낡은 현관문에서 둔탁한 노크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혹시 벌써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걸까?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이서연 씨요, 계십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아닌 차분하고 정제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서연이 망설이며 문을 열자 좁고 지저분한 옥탑방 복도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비에 조금도 젖지 않은 듯 보송보송했다. 누구시죠? 김 비서라고 합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SJ그룹 회장 비서실장 김도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SJ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언론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 속의 거대 기업.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SJ그룹의 회장이 자신을 만날 이유가 전혀 어찌나 없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전 그런 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 갤러리 LTC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민지의 편에서 자신을 압박하러 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가시죠.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서연 씨에게 해가 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 비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직감했다. 잃을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묘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김 비서를 따라 나섰다. 옥탑방 계단을 내려가자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차량 내부는 외부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한강을 건너 서울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서연이 도착한 곳은 성벽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이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서재는 압도적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다른 쪽 벽면은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남자가 서 있었다. SJ그룹 회장 강태준이었다. 그는 30 중반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깊고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셔츠 차림의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냉철함이 어려 있었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앉지! 서연은 긴장 속에서도 꼿꼿이 허리를 펴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박민지 상무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약 50억 원.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더하면 70억 원에 육박할 거요. 이서연 씨의 전 재산과 미래 소득 전부를 압류해도 갚기 힘든 금액이지. 서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테리그룹 박 회장이 당신 아버지의 기술을 훔쳐 회사를 키웠다는 것도 알고 있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걸 정보는 힘이고 난 힘을 가졌으니까. 강태준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가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 이서연 씨의 복수를 도와주겠소. 박민지와 테리그룹을 무너뜨릴 기회를 주겠단 말이오. 서연은 숨을 삼켰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특히 이런 거물급 인사가 내미는 손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현명하군. 조건은 간단하오. 나와 결혼해 주시오.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결혼이라니? 농담이라고 하기엔 강태준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다. 절 조롱하시는 겁니까? 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싫어하오. 이건 거래요. 강태준이 일어섰다. 그는 통유리 앞으로 걸어가 야경을 등지고 섰다. 이유를 설명해주지. 내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이서연 씨의 아버지 이진섭 화백에게 큰 빚을 졌소. 이 화백이 아니었다면 SJ그룹의 초석도 없었을 거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은혜를 갚기 전에 돌아가셨고 난 그 유언을 이행할 의무가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지. 이건 비즈니스요. 난 테리그룹을 무너뜨려야 할 이유가 있고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인 셈이지. 당신에게는 SJ그룹 안주인이라는 방패와 창이 필요하오. 그게 없으면 당신은 박민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시 짓밟힐 테니까. 계약 결혼 말이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다. 정가박강. 강태준이 서류를 하나 더 꺼냈다. 결혼 계약서였다. 기간은 1년 안에 테리그룹을 정리할 거요.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내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오. 공식 석상에 동행하고 내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 물론 부부간의 사적인 의무는 포함되지 않소. 계약서에는 서연이 상상할 수 없는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즉각적인 부채 해결, 최고급 주거 환경 제공, 그리고 성공 보수로 SJ그룹 자회사의 지분 일부까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악마의 거래처럼 달콤했다. 자신의 영혼을 파는 대가로 복수의 칼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겪었던 처절한 굴욕을 떠올렸다. 빗속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순간 박민지의 경멸 어린 웃음소리. 왜? 하필 저죠.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요. 강태준이 고개를 돌려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당신이어야 하니까. 박민지에게 가장 큰 굴욕을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은 그녀가 가장 처참하게 짓밟았던 바로 당신이거든. 절망의 나락에서 기어 올라와 여왕이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지.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복수심의 불씨를 지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서연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에 젖어있던 눈동자에서 차가운 결의가 서리기 시작했다. 좋은 선택이요. 강태준이 계약서를 받아들며 말했다. 내일부터 이서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요. 김 비서가 모든 것을 준비할 테니. 과거의 이서연은 오늘 밤 이 방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미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이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이서연에게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강태준의 저택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지우고 SJ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조각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강태준의 지원팀은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화술 전문가들이 24시간 내내 그녀에게 붙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서연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걸음걸이, 말투, 시선 처리, 식사 예절, 심지어는 무관심을 연기하는 법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재계 인물들의 관계도와 약점들이 빼곡히 입력되었다. 가장 힘든 것은 내면의 변화였다. 뼛속까지 스며든 가난의 기억과 주눅든 태도를 벗어던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모습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아 낯설었다. 하지만 박민지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서연은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연극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어야 했다. 강태준은 이따금씩 그녀의 교육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무표정한 시선은 서연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감이자 동력이 되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아름다운 장식품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칼날을 원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전의 날이 밝았다. 테리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테리 아트 센터의 개관식 날이었다. 박민지에게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일주일 전의 소동은 박민지의 힘으로 완벽하게 은폐되었다.
다랑가리는 보건 전문가에게 넘어갔고 모든 책임은 부주의한 직원의 실수로 처리되어 조용히 묻혔다. 박민지는 다시 완벽한 여왕의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개관식 파티장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호화로웠다.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박민지는 우아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입구 쪽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취재진의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 SJ그룹 회장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공식 석상의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했다. 그런 그가 경쟁사인 테리그룹의 행사에 예고 없이 나타나자 장내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다. 사람들은 강태준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쓰며 수군거렸다. 박민지의 아버지인 박 회장이 놀란 얼굴로 달려나갔다. 아니, 강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실 줄이야. 영광입니다. 박민지 역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고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야망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매혹감이 어렸다. 강태준은 모든 재벌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으니까. 강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아트센터가 영광이네요. 박민지가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로 인사했다. 강태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의 뒤에 가려져 있던 여성을 앞으로 이끌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이서연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초라하고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깊은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짙은 네이비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선은 과감하게 드러났지만 기품이 넘쳤다. 목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신 심플하지만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사파이어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우아하게 물결쳤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투명했지만 그 존재감은 파티장의 어떤 여배우보다도 강렬했다. 가장 변한 것은 눈빛이었다. 공포와 절망 대신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치 원래 자신의 자리인 것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다. 박민지는 눈앞의 여자를 알아보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는 순간 박민지는 얼어붙었다. 저 눈빛. 일주일 전 빗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도끼 어린 눈빛과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도끼 위에 압도적인 위압감이 덧씌워져 있었다. 어떻게 네가 여길 사이에 박민지가 말을 더듬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박 회장과 다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강태준은 박민지의 혼란을 즐기기라도 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확했다. 소개가 늦었군. 박상무. 강태준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 밀착시켰다. 내 아내 이서연입니다. 음, 그 단어가 천둥처럼 박민지의 뇌리를 강타했다. 아내, 강태준의 아내. 뭐라고?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준과 서연, 그리고 창백하게 질린 박민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SJ그룹 회장의 비밀 결혼.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 이것은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특종이었다. 서연은 박민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까닥였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다시 뵙네요, 박민지 상무님. 서연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일주일 전에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죠. 일주일 전 그 단어는 박민지에게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자신이 쓰레기통 옆으로 내쫓았던 그 여자가 이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아내가 되어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다. 자신에 대한 완벽한 선전포고였다. 박민지는 분노와 굴욕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강태준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박민지를 지나쳐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태준이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열었다. 서연은 갤러리 중앙에 전시된 지난번 파티에서 자신이 오명을 썼던 그 다랑갈이 물론 복제품이거나 다른 작품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앞에 섰다. 그녀는 작품을 잠시 감상하더니 강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이 갤러리 생각보다 별로네요. 안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박민지의 귀에는 그 어떤 모욕보다도 크게 들렸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야심작이 한순간에 안목 부족으로 전락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여자에 의해서. 서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된 포식자였다. 화려한 재등장. 그것은 복수의 서곡에 불과했다. 강태준의 저택에서의 삶은 거대한 금빛 새장과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수십 명의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서연을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보다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했다. 그녀의 주무대는 저택의 서재였다. 강태준이 내어준 이 공간에는 테리 그룹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 계열사 현황, 박민지 일가의 사생활 보고서까지. 강태준은 서연에게 총알을 쥐어주었지만 반가소에는 스스로 당기라고 했다. 서연은 밤낮으로 자료에 파묻혔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비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날카로운 예술적 감각과 지독한 가난을 견디며 길러진 현실 감각이 결합되어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분석가였다. 타이리아트 센터의 수익 구조가 이상해요. 서연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태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의 식사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은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태준은 나이프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어떤 점이? 미술품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그보다 더 조잡해요. 박민지가 최근 주관하는 신진 작가 프로모션에서 특정 작가들의 작품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지고 있어요. 시장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승세예요. 서연은 태블릿 PC에 정리한 도표를 그에게 내밀었다. 강태조는 잠시 도표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박민지가 자신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버지의 비자금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 세탁의 무대가 바로 다음 주에 열릴 자선 경매일 거예요. 강태준은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일주일 만에 그녀는 이미 전장의 지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은 판을 흔들어야죠. 박민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무대에서 그녀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공격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얼음처럼 단단했다. 일주일 후 콕션 하우스에서 열리는 VVIP 자선 경매장. 테리아트 센터가 주관하고 박민지가 직접 진행을 맡은 행사였다. 지난번 개관식에서의 충격 이후 박민지는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서연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경매장에 들어섰다. 오늘은 순백의 팬트 수트를 선택했다. 화려함 대신 지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의상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즉시 장내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강태준의 아내이자 박민지의 적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민지는 연단 위에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서연을 보자 안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경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드디어 서연이 주목하던 신진 작가 제이의 작품이 나왔다. 박민지는 이 작품을 소개하며 유창하게 찬사를 늘어놓았다. 제이 작가는 현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천재입니다. 이 작품의 잠재적 가치는 무한합니다. 시작가 1억 원입니다.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몇몇 컬렉터들이 입찰에 참여했다. 가격은 순식간에 3억 원을 넘어섰다. 박민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작품의 원가는 1,000만 원도 차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그녀의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사요. 그때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패들 경매 번호판을 조용히 들고 있었다. 장내가 술렁였다. 박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이 이 작품에 관심을 보일 줄은 몰랐다. 다른 입찰자가 망설이자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와, 가격을 한 번에 1억이나 올린 것이다. 경매장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박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서연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단순히 돈을 과시하려는 것일까? 와요고천과 다른 쪽에서 다급하게 외쳤다. 박민지가 미리 심어둔 바람잡이였다. 7억!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숫자를 불렀다. 바람잡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가격은 예정된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 박민지는 연단 아래에서 바람잡이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서연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더 이상 입찰하지 못했다. 7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08번 이서연 사모님께 축하드립니다. 경매사가 외쳤다. 박민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예상보다 훨씬 큰 돈을 벌었으니 손해는 아니었다. 서연이 어리석은 돈 자랑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이크를 요청했다. 잠시만요, 경매사님. 낙찰자로서 작품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확인이라니요. 박민지가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단 가까이 다가가 작품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관객석을 향해 말했다. 이 작품, 제이 작가의 서명 방식과 미묘하게 다릅니다. 또한 캔버스에 사용된 물감의 질감이 제이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임파스토 기법과 차이가 있네요. 전문적인 용어가 서연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경매장에 있던 미술계 관계자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박민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결정타를 날렸다. 박민지 상무님, 이 작품이 진품임을 보증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즉시 현장에서 감정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감정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다. VVIP 경매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관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만약 서연의 말이 맞다면 테리아트 센터와 박민지는 사기극을 벌인 것이 된다. 박민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무슨 무슨 실례입니까? 감히 제이 작가의 작품을 의심하다니요. 모든 작품은 저희 갤러리의 보증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 없겠네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검증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테리아트 센터의 보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사방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 스캔들을 놓칠세라 바쁘게 움직였다. 박민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감정을 진행하면 위조 사실이 드러날 것이고 거부하면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결국 박민지는 경매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작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작품의 경매는 보류하겠습니다. 경매장은 엉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테리그룹의 신뢰성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박민지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연을 노려보았다. 서연은 강태준에게 돌아가며 박민지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녀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AC 번째 선물이에요, 박 상무님. 앞으로 기대하세요. 강태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켰지만 차에 오르자마자 서연에게 말했다. 예상보다 더 날카롭군. 제이 작가의 위작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지? 아버지의 작업실에 제이 작가의 초기 스케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후원하던 학생이었거든요. 박민지는 그 사실까지는 몰랐겠죠.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민지는 예술을 돈으로만 보지만 저는 예술에서 진실을 봅니다. 그게 저와 그녀의 차이점이죠.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 한 수로 인해 박민지의 견고했던 성에는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자선 경매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이서연에게는 더 깊은 갈증을 남겼다. 박민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테리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가지치기가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실, 즉 아버지의 몰락에 얽힌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야 했다.
서연은 강태준에게 요청해 오랫동안 봉인해두었던 아버지의 옛 작업실 창고를 찾았다.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창고 단지.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정리를 고민했지만 차마 아버지의 흔적을 지울 수 없어 빚을 져가며 유지해온 곳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흙먼지 냄새와 오래된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시간은 1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완성되지 못한 도자기 파편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버지의 스케치와 연구 노트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서연은 이곳에 늘어설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 때문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죠. 서연은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 작업 노트, 그리고 수많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잊고 싶었던 과거를 생생하게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일기장은 아버지가 박만호 박민지의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이진섭 화백은 독창적인 유약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한 신진 작가였고 박만호는 작은 무역상을 운영하는 야심 많은 사업가였다. 오늘 박만호라는 친구를 만났다. 눈빛에 욕망이 가득하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인 듯하다. 나의 기술과 그의 사업 수완이 만난다면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초기 기록에는 희망과 우정이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작은 공방을 차렸다. 이진섭 화백은 연구에 몰두했고 박만호는 영업을 담당했다. 서연의 기억 속에도 젊은 시절의 박만호가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기장의 분위기는 점차 어두워졌다. 이진섭 화백이 마침내 꿈의 기술, 즉 전통 가마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완벽한 비색을 구현하는 기술을 완성했을 때부터였다. 박 사장이 자꾸 기술 자료의 상업적 이용을 서두른다.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의 눈에서 예전의 순수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졌다. 결정적인 배신은 서연의 어머니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 일어났다. 서연은 당시의 혼란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병원과 작업실을 오가며 지쳐 있었고 모든 실무를 박만호에게 맡겼다. 마지막 일기장의 기록은 처절했다. 하늘이 무너졌다. 박만호가 내 이름으로 거액의 사채를 빌리고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나에게 모든 빚을 떠넘기고 잠적했다. 내가 평생을 바친 연구가 내 친구라고 믿었던 자의 손에 송두리째 넘어갔다. 나는 사기꾼이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다음 장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다. 어린 서연이 아버지에게 그려준 그림이었다. 그 아래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필적이 남아 있었다. 서연아,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넌 강한 아이니까 꼭 살아남아야 한다.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억울함과 절망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허락 없이 경호원들을 시켜 위치를 파악한 듯했다. 서연은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나약한 모습을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작업대 위에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박만호가 제3자 명의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요. 강태준이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 돈은 당신 아버지에게 사채를 빌려준 업자에게 흘러들어갔지. 박만호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요. 서연은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당신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어떤 관계였죠? 단순히 은혜를 입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다. 내 할아버지는 전쟁 직후 빈손으로 사업을 시작했소. 그때 자금난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담보도 없이 거금을 빌려준 분이 이진섭 화백의 아버지, 즉 당신의 할아버지였소.
당시 이화백의 집안은 명망 높은 자산가였지. 그는 말을 이었다. 할아버지는 재기에 성공했지만 은혜를 갚기도 전에 당신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했소. 박만호의 계략 때문이었지. 할아버지는 이진섭 화백을 도우려 했지만 박만호가 정치권과 결탁하여 손쓸 틈도 없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것을 한으로 여기셨지. 그래서 저를 이용해 할아버지의 한을 풀려는 건가요? 이용이라기보다는 동맹이라고 했잖소. 강태준이 서연과 시선을 맞췄다. 박만호는 내 할아버지의 명예에도 상처를 입혔소. 그리고 난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않소. 테리그룹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시작부터가 도둑질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상 누각이요. 그런 기업이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소.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복수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계약으로 묶인 관계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태준이 단순히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라 그 역시 깊은 상처와 신념을 가진 인간임을 어렴풋이 느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로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자리 잡았다. 증거가 필요해요. 박만호가 훔쳐간 아버지의 기술이 지금 테리그룹의 핵심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찾아야 하지. 강태준이 대답했다. 박만호가 숨겨둔 원본 설계도나 초기 실험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을 거요. 그것을 찾는다면 테리그룹의 근간을 흔들 수 있소. 서연은 창고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영혼이 이곳에 남아 자신을 응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지켜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게요.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복수의 윤곽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 서연은 박민지를 넘어 거대한 테리 제국을 향한 전면전을 준비해야 했다. 박민지는 코너에 몰리고 있었다. 이서연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자선 경매에서의 실패로 인해 아버지 박 회장으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은 뒤였다. 박민지는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전공법으로 이서연의 전문성을 꺾을 수 없다면 가장 원초적이고 치졸한 방법으로 그녀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이서연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옥탑방 시절 사진이든 편의점 아르바이트할 때 찍힌 CCTV든 뭐든 상관없어. 어떻게든 그녀를 신분 상승에 눈이 먼 꽃뱀으로 만들어. 박민지는 테리그룹의 홍보실과 연계된 황색 언론사 편집장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녀는 막대한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을 움직였다. 며칠 뒤 인터넷과 타블로이드 신문은 이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단독 SJ 강태준 회장 부인 이서연. 충격적인 과거 빈민가 출신에서 재벌가 사모님으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심층 취재 이서연의 전 직장 동료 증언. 평소에도 돈 많은 남자를 물색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가십 청담동 VIP 파티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만에 회장 부인으로 세기의 로맨스인가? 치밀한 계획인가?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었다. 서연의 가난했던 시절 사진들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렸고 익명의 제보자들은 그녀가 불성실하고 야심만만했다고 증언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신데렐라 스토리로 환호하던 대중은 이제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이 젊고 교활한 여자에게 속았다는 동정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SJ그룹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이 사진 일부는 회장의 결혼이 그룹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묵묵히 읽어 내려갔다. 댓글창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인신공격이 가득했다. 박민지는 서연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를 바랐다. 괜찮소? 강태준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껐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박민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공격이죠. 진실이 없으니 거짓으로라도 덮으려는 것. 두렵지 않소. 두려웠다면 시작도 안 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방역해야죠. 강태준은 서연의 강인함에 내심 감탄했다. 그는 이미 SJ그룹 홍보팀에 대응을 지시한 상태였다. 홍보팀에서 반박 기사를 준비 중이오.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도 동시에 진행할 거요. 아니요.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히게 돼요.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면 대중은 더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정면 돌파해야 해요. 정면 돌파라. 구체적인 방안은 인터뷰를 하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가장 공신력 있지만 가장 비판적인 언론사와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겠어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가난,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목표까지.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위험한 도박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박민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진실의 창측과 인터뷰가 성사되었다. 진행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백지수 앵커였다. SJ그룹 홍보팀은 예상 질문지와 모범 답안을 준비했지만 서연은 그것을 모두 거절했다. 촬영 당일 서연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단정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선택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아 백지수 앵커와 마주했다. 백 앵커의 첫 질문부터 날카로웠다. 최근 이서연 씨의 과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중은 일주일 만에 인생 역전한 신데렐라 스토리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죠. 강태준 회장과의 만남은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절박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옥탑방 생활과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네. 기사에 나온 사진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난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 내지 못했던 과거의 저 자신입니다. 백앵커가 파고들었다. 부당한 일이라면 테리아트 센터에서의 해고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서연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그날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부당함은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연구 성과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일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폭탄 발언이었다. 서연은 박민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테리그룹과 관련된 더 큰 음모를 암시했다. 백 앵커가 놀라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결혼은 복수를 위한 수단입니까? 복수라기보다는 정의 구현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는 제 남편 강태준 회장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저의 과거가 아니라 저의 진심과 가능성을 봐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저는 그 힘을 빌려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신데렐라 스토리로 포장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내내 서연은 논리 정연하고 진솔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하듯 미술 시장의 불투명성과 예술가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대중은 서연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꽃뱀이라는 오명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성이라는 찬사로 바뀌었다. 오히려 박민지의 과거 행적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과거 박민지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익명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박민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집어던졌다. 멍청한 것들, 전현한테 완전히 놀아났잖아. 그녀의 비열한 공격은 오히려 이서연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씌워주고 말았다. 박 회장은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냈다. 네가 일을 그르쳤어. 쓸데없이 건드려서 여론만 악화시키고 당분간 자숙해. 서연은 미디어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뒤에 숨은 여자가 아니었다.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인물로 각인되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강태준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연의 서재로 와인을 들고 찾아왔다. 훌륭했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진심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 진심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군. 강태준은 와인잔을 내밀었다. 박민지는 이제 수세에 몰렸소. 다음 수는 더 신중해야겠지. 두 사람의 잔이 가볍게 부딪혔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디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서연에게 대중적 지지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테리그룹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박민지가 주도했던 사업들은 신뢰돼 치명타를 입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테리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박만호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한번 돌아선 여론과 시장의 냉대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이서연과 강태준의 관계 역시 미묘한 파동을 겪고 있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냉철한 동지였지만 거대한 저택 안에서 공유하는 일상은 그들의 감정선에 예기치 않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테리그룹의 재무자료를 분석하다가 깜빡 잠이 들곤 했다. 깨어나 보면 누군가 덮어준 듯한 캐시미어 담요가 어깨에 걸쳐 있었다. 서연은 그것이 강태준의 배려임을 알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 좋아하는 특정 차를 말없이 준비해두거나 그녀가 아버지의 작업실에 다녀온 날이면 저녁 메뉴로 따뜻한 한식을 챙기도록 지시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파고들지 않으려 했지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변화의 기폭제가 된 것은 사소한 사건이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예전에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소규모 갤러리나 공방들을 직접 찾아다녔다. 강태준은 경호원을 붙여주려 했지만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하길 원했다. 그날은 인사동의 한 골목길에서 오래된 필방 주인을 만나고 나오는 길이었다. 서연이 차에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서연을 향해 돌진했다. 사모님, 수행비서가 소리치며 서연을 감쌌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토바이 중 한 대가 서연의 팔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오토바이들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듯 순식간에 흩어져 사라졌다. 괜찮으십니까? 그때 현장에 없어야 할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근처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순식간에 달려와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장 병원으로 가? 괜찮아요. 살짝 긁힌 것뿐이에요. 서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강태준은 그녀를 막무가내로 안아들었다. 괜찮은지 아닌지는 의사가 판단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를 감싸 안은 팔은 불처럼 뜨거웠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빠르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렬한 보호의 감각이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다. 하지만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배후를 찾아내. 테리그룹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 나의 사람.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강태준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고마웠어요. 강태준은 잔을 든 차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 파트너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당신이 다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서연은 속지 않았다. 정말 그것뿐인가요? 오늘 당신 눈빛.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강태준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서연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계약 관계요. 감정을 섞는 것은 서로에게 위험해. 알아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감정이란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단순히 계약 이행을 위해 절 돕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당신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만도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복수라는 얼음장 밑으로 뜨거운 감정의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서연의 당돌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겉은 차갑지만 속은 뜨거운. 목표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거는 집요함. 박민지가 벌인 짓이 아닐 수도 있소. 강태준이 화제를 돌렸다. 테리그룹 내부에서 박만호 회장에게 반기를 든 세력이 당신을 이용하려 했을 수도 있어. 당신이 다치면 내가 테리그룹을 더 강하게 압박할 테니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실수를 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저를 건드린 게 아니라 우리를 건드렸으니까요. 우리라는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강태준은 잔을 내려놓고 서연의 긁힌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다시는 다치지 마시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소유욕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이 위험한 줄타기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다.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편 테리그룹 내부에서는 강태준의 예상대로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다. 박민지가 일으킨 연이은 스캔들과 이서연의 공격으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었다. 박만호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 부회장인 박만철이 이 기회를 틈타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박만철은 비밀리에 강태준 측에 접촉을 시도했다. 박만호 회장을 끌어내리는데 협력하겠다. 대신 테리그룹의 경영권을 내게 넘겨달라. 강태준과 서연 앞에는 더 복잡한 방정식이 놓였다. 적의 적은 동지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적인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 냉철하게 다음 수를 준비해야 했다. 테리그룹 내부의 균열은 이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박만호 회장에게 밀려난 임원 중 한 명이 익명으로 서연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는 박만호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진섭 화백의 마지막 조수였던 황 노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노인은 이진섭 화백이 가장 신임했던 기술자였다. 공방이 무너질 때 그는 박만호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화백의 곁을 지켰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그가 경기도의 한적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경호를 뿌리치고 홀로 병원을 찾았다. 수년 만에 마주한 황 노인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세월의 풍파가 얼굴에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아저씨, 저 서연이에요. 황 노인은 한참 동안 서연을 알아보지 못했다. 기억 속의 어린 소녀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작은 도자기 조각을 내밀자 그제야 황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아가씨, 서연 아가씨 맞으십니까? 황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저예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황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사장님 이진섭 화백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아가씨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러 오셨군요. 사장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서연은 본론을 꺼냈다. 아저씨, 아버지가 박만회에게 모든 걸 빼앗기던 날 혹시 아버지가 따로 보관해둔 자료가 있었나요? 원본 설계도나 거래 장부 같은 것들이요? 황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박만호의 감시가 두려워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과 그녀 뒤에 SJ그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황 노인은 병실 침대 밑바닥의 비밀 공간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변색된 서류 뭉치와 구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이중 장부입니다. 황 노인이 서류를 가리켰다. 박만호가 공방의 자금을 빼돌리고 위작을 만들어 유통시킨 기록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모든 거래 내역을 따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 박만호가 미술품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하드디스크에는 아버지의 원본 기술 데이터와 박만호가 그것을 도용한 과정을 비교 분석한 파일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테리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이었다. 박만호는 이 자료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제가 빼돌려 숨겼습니다. 언젠가 아가씨가 돌아와 진실을 밝혀줄 날을 기다리면서요. 서연은 황 노인에게 깊이 감사하며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제 칼자루는 완벽하게 서연의 손에 쥐어졌다. 한편 서연이 황 노인과 접촉했다는 사실은 즉시 박민지의 귀에 들어갔다. 박만호 회장은 딸을 불러들여 마지막 경고를 했다. 황 노인 그놈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장이다. 네가 시작한 일이니 내 손으로 마무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료를 빼앗고. 이서연의 입을 막아. 박만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박민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법적 공방이나 여론전으로는 이미 패배했다. 남은 것은 극단적인 방법뿐이었다. 그녀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이 모든 불행이 이서연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비해망상에 사로잡혔다. 이서연, 네가 감히 내 것을 빼앗아 그렇다면 너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지. 네 목숨을. 박민지는 거액의 돈을 주고 불법적인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서연을 납치하여 자료를 빼앗고 실족사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이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렸다. 하지만 강태준의 정보망은 박민지의 움직임을 송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번 서연이 공격당한 이후 강태준은 서연의 주변 경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박민지가 해결사들과 접촉하는 통화 내용까지 모두 감청되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강태준은 서연에게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말했다. 박민지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소. 이 기회를 이용해 그들을 일망타진해야 하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덫을 놓쳐. 그녀는 박민지가 원하는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서연은 일부러 경호 인력을 줄이고 황 노인에게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아버지의 옛 작업실로 혼자 향하는 것처럼 동선을 노출시켰다. 박민지는 이 정보를 물었다. 그녀는 서연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고 그 증거와 함께 작업실에 고립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오늘 밤이 기회야. 이서연과 그 망할 자료들을 함께 불태워버려. 박민지는 해결사들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강태준과 이서연이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아버지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다.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마지막 무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창고 지대에는 비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서연은 아버지의 낡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황 노인에게서 받은 결정적 증거, 즉 이중장부와 하드디스크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강태준의 지시를 받는 경호팀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타깃 진입, 차량 세대, 인원 총 8명, A, B, C 구역의 포진 완료. 창고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을 발견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서연 씨, 마치 순순히 따라와 주셔야겠어. 괜히 저항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서연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박민지가 시켰나 보군요. 나를 없애고 이걸 가져오라고. 남자는 당황했다. 예상했던 겁에 질린 반응이 아니었다. 말이 많군. 닥치고 따라와. 남자가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강태준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창고의 모든 창문과 출입구에서 섬광탄이 터졌다.
눈을 멀게 하는 빛과 귀를 찢는 폭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해결사들은 혼란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천장과 벽면에 숨어있던 강태준의 전문 경호팀이 그림자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으아, 함정이다. 격투는 일방적이었다. 몇 분 채 되지 않아 8명의 괴한은 모두 바닥에 제압되었다. 모든 과정은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다. 경호팀장이 서연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상황 종료입니다. 사모님, 주동자의 휴대폰에서 박민지 상무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경찰에 넘기세요. 박민지의 지시 사항까지 전부.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에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오전, 테리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박만호 회장은 어젯밤의 작전이 성공했으리라 믿고 있었다. 박민지에게서는 연락이 두절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일이 깨끗하게 처리되었다는 신호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경영권을 공고히 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강당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만호 회장은 연단에 서서 테리그룹의 미래 비전을 역설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우리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와 음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테리그룹은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때였다. 대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서연과 강태준이 들어섰다. 강태준은 이미 우호 지분을 확보해 테리그룹의 주요 주주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저들이 여길 왜... 박만호의 얼굴이 굳었다. 어젯밤 연락이 끊긴 박민지는 불안한 얼굴로 객석 구석에 앉아있다가 살아있는 서연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강태준 측 변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의장님, 현 경영진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주주로서 긴급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만호가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강태준의 등장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서연은 강태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연단으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섭 화백의 딸이자 강태준 회장의 아내 이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CEO 번째 안건은 테리그룹의 핵심 기술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아버지 이진섭 화백의 원본 설계도와 현재 테리세라믹스의 주력 제품 설계도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날짜와 서명, 그리고 핵심 기술 코드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어서 황 노인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다. 박만호 회장은 이진섭 화백의 기술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입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만호가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조작된 증거야. 조작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겠죠. 서연은 흔들림 없이 다음 자료를 띄웠다. 두 번째 안건은 박민지 상무가 주도한 미술품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입니다. 스크린에는 서연이 확보한 이중 장부의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가짜 유령 회사를 통해 작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박민지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흐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자선 경매에서 문제가 되었던 제이 작가의 작품 역시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경영 능력의 문제를 넘어 명백한 범죄였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박민지 상무의 살인교사 및 납치 미수 혐의입니다. 서연은 어젯밤 창고에서 촬영된 영상을 재생했다. 괴한들이 침입하는 장면, 그들이 박민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하는 내용, 그리고 박민지가 이서연과 자료를 함께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연이어 공개되었다. 아, 안 돼. 박민지는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박만호는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발악했다. 음모다. 저건 모두 SJ그룹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작한 음모야.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이 앰물 밀듯이 들어왔다. 박만호 씨, 이진섭 화백기술 탈취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민지 씨, 살인교사 미수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박만호와 박민지에게 수갑을 채웠다.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졌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부녀는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 앞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박만호는 끝까지 발버둥 쳤고 박민지는 실신한 듯 축 늘어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10년 넘게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강태준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는 서연을 기자들로부터 보호하며 밖으로 이끌었다. 끝났어. 강태준이 말했다. 네, 끝났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강당 박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었다.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악인들은 심판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박만호 부녀의 체포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테리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연이어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으로 인해 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강태준의 SJ그룹은 테리그룹의 우량자산 일부를 인수하며 시장 재편을 주도했다. 법정 공방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박만호는 기술 탈취,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민지 역시 살인교사 미수와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어 긴 시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었다. 서연은 법정에서 아버지 이진섭 화백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켰다. 박만호가 훔쳐갔던 모든 특허권과 디자인 권리는 원래 주인인 이진섭 화백의 유족, 즉 이서연에게로 돌아왔다. 언론은 뒤늦게 비운의 천재 예술가 이진섭을 재조명했고 그의 이름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한국 현대 미술사에 다시 기록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서연은 자신에게 돌아온 막대한 유산을 개인적인 부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진섭예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여 제2의 이진섭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날카로운 안목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으로 미술계에 존경받는 인물로 거듭났다. 가난에 찌들었던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자신감과 품위가 그 자리를 채웠다. 시간이 흘러 강태준과 맺었던 계약 기간 1년이 다가왔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는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이제 두 사람은 계약서상의 조항대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강태준의 서재를 찾았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익숙한 편안함이 감돌았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고 있어. 계약 기간이 끝났지. 정적이 흘렀다. 계약서에 따르면 서연은 막대한 성공 보수와 함께 자유를 얻게 된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였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어렵게 입을 뗐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나 역시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소. 강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냉철함이 아니었다.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서연 씨. 강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우리의 시작은 거래였소. 하지만 난 지난 1년간 당신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소. 내가 당신에게서 본 것은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함과 진실성이었소.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계약은 끝났지만 난 당신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소. 서연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관계였지만 강태준은 어느새 그녀의 삶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고독을 이해하게 되었다. 저도 하하하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고백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작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면서. 저는 증오가 아니라 희망을 배웠어요. 강태준은 서연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떻소? 이번에는 계약 조항이나 조건 없이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몇 달 후, 진섭예술재단의 첫 번째 신진작가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전시회장은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이서연 이사장은 환한 미소로 축사를 하고 있었다. 예술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강당 한쪽 구석에서 강태준이 그런 서연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J그룹의 냉철한 회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응원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갤러리를 나섰다. 1년 전 서연이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 거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서연이 물었다.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강태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거리를 걸었다. 지독한 굴욕으로 시작되었던 인연은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